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코스피는 이틀 만에 18%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 817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연금, 적금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전쟁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들이 폭락한 반도체를 줍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월가의 큰손들은 전혀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걸프전을 기억하시나요?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은 단 42일 만에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사막을 쓸어버리고 깔끔하게 철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을 때 시장의 첫 반응은 이랬죠. 한 달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에 뛰어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이라크는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평원이었어요. 탱크와 전투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무대였죠.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국토가 한반도의 7배가 넘고 사방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병대 상륙작전? 불가능합니다. 지상군 투입? 미국도 그건 꺼리고 있어요. 미사일과 전투기로만 싸워야 하는데 적은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란의 전략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3천만 원짜리 가성비 드론으로 55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시킵니다. 벌발 쏘면 한 발은 뚫린다라는 계산이에요.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다 쓸 때까지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하지 않고도 해상 보험료를 치솟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근처에서 위협만 해도 유조선 보험료가 10배로 뛰거든요. 보험료가 뛰면 운송비가 뛰고, 근데 운송비가 뛰면 또 기름값이 뛰고, 기름값이 뛰면은 미국 시민들의 주유소 영수증이 폭발합니다. 미국 여론이 뒤집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란은 미국의 시간을 갉아먹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지만 임시지도자위원회가 즉각 구성됐고 혁명수비대는 건재합니다. 항복해도 죽는다라는 걸 이란 지도부는 뼈저리게 압니다. 2003년 사담 후세인은 항복하고 숨었다가 그 교수형을 당했고 2011년 카다피는 핵을 포기하고 서방과 협력했다가 반군에게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싸우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항복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를 확 돌려서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이 전쟁을 서두르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4주에서 5주, 필요하면은 그 이상의 장기전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중간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 장기전을 언급하다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란의 숨통을 끊으면 중국의 에너지줄이 말라붙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란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란이 무너지면은 중국의 제조업 원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중동의 석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겁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구조. 이란은 살기 위해 버텨야 하고 미국은 패권을 위해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이 걸프전처럼 한 달 만에 끝나지 않는, 끝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전쟁이 단 한 달 만에 끝난다면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딛고 V자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단기전이 그랬듯 단순한 조정장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막혀버린 바닷길과 타들어가는 원자재 재고는 고스란히 천문학적인 비용 청구서가 되어 전 세계 경제의 목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공포는 미사일이 아니라 길어지는 시간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공격하는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유가, 금리, 환율. 이 세 개의 거시경제 지표가 동시에 비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지구의 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동맥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인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브렌트유는 기어이 배럴당 92달러 선을 돌파하며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 60에서 70달러대에서 불과 몇 주 만에 40% 넘게 수직 상승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 해상 물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번 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과 화물선은 고작 9척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해협의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이대로 분쟁이 길어져 걸프 연안국의 수출마저 차질을 빚는다면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섬뜩한 경고까지 방금 전 타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천연가스 시장은 이미 지옥입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5%를 책임지는 카타르가스의 메인 시설이 타격을 입고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여파로 유럽의 가스 가격은 단 며칠 만에 70에서 80%가 폭등해버렸죠. 여기에 건화물선의 통항량마저 91% 급감하면서 비료와 곡물 무역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넘어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의 거대한 해일이 지금 막 우리 턱 밑까지 밀려온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월급과 직결되느냐고요.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지 DP 성장률이 0.3%포인트 깎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택시비가 오르고, 택시비가 오르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면은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오릅니다. 공장 전기료가 오르면은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갑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폭탄은 금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올해 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면 보류되거나 인하 폭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결합되면 전쟁발 비용 인플레이션과 감세발 수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가 반세기 만에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폭탄은 환율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자본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칩니다.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실제로 야간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의 벽을 깨고 1,5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보는 가장 높고 가장 공포스러운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외환위기급 사이렌이 울렸다는 뜻이죠.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이중으로 뜁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 비싸진 달러를 사려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맞는 곳마다 피가 철철 나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유가, 금리, 환율.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를 물고 돌아가면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혹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도의 높이가 미국과 한국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대서양 건너 뉴욕 월스트리트로 돌려보겠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S&P 500은 일시적으로 1%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낙폭을 만회했어요.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가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시는 혼자 딴 세상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 때 S&P 500이 16% 폭락했고 1990년 걸프전 때도 15.9% 빠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답은 셰일 혁명에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중동 석유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일 쇼크가 터지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하루 약 1360만 배럴을 뽑아내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LNG 순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미국 본토의 에너지 공급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을 메우면서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가 끊기자 미국 걸프 연안의 LNG 수출 시설에 장기 계약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에너지 섹터의 막대한 이익이 지수 차원에서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방산주는 전쟁이 터지면은 잠깐 주목받는 일회성 테마주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무기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잠시 오르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관심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6년의 방위산업은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군사작전에서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파괴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성과는 단순히 폭탄을 더 많이 투입한다라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위성 데이터, 감시 정보, 통신 신호 등을 AI가 분석해 공격 우선순위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 방식입니다. 즉, 전쟁의 핵심이 무기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방산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군과 정부기관에 AI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얻습니다. 동시에 노스롭 그루만, RTX 같은 전통 방산 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비행 시스템, 방어 네트워크, 요격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수익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한번 납품하면 거래가 끝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기를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분석 서비스, 유지 보수 계약이 계속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제 방산 기업을 단순한 전쟁 테마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장기 인프라 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판매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은 미국 소비자의 주유소 영수증도 폭발합니다.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이미 3.32달러를 돌파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로 버티는 중소형주와 소비자에는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는 AI 빅테크들도 사모신용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상각 사태를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코어 위브가 18.5% 폭락했고, 블루아울, 블랙스톤, 블랙록까지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안보와 에너지라는 방패를 가진 섹터와 금리에 취약한 기술주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무적의 시장이 아니라 같은 시장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철저한 양극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다시 한반도로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전쟁인데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서 있다면 한국은 맨몸으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격이에요. 숫자부터 보시죠. 전쟁 발발 직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7.24%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377조 원이 증발한 이른바 블랙 튜즈데이, 그리고 다음 날 또 12.06%가 빠졌습니다. 이틀 합산 18%, 9.11 테러 때의 낙폭을 넘어선 역대 최악의 폭락입니다. 외국인이 연휴 전후로 12조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초 AI 랠리를 쫓아 신용융자로 들어갔던 레버리지 물량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됐고, 시장은 공포의 도미노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막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69.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오일로 자급자족하는 동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경제의 숨통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막혔으니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억 원까지 치솟는 삼중고에 빠진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은 뭐가 벌어지느냐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을 사려면은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조를 던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수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이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하면은 더 많은 돈이 통장에 찍히니까요. K방산, 조선 자동차 같은 글로벌 수출 기업들에게는 초격차 가격 경쟁력이 쥐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펀드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채권 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쇄 도산을 막겠다라는 강력한 유동성 방어 의지죠. 게다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도 8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는 항상 바닥을 확인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3년 고강도 긴축 때를 제외하면 8배 밑으로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맹목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100조 원의 잔혹한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이 돈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중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각출하는 캐피탈 콜 방식입니다. 위기를 막겠다고 은행들의 돈줄을 쥐어짜면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붙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조건과 낙인입니다. 이 펀드의 돈은 떼일 걱정이 없는 초우량 등급 채권 위주로만 흘러갑니다. 정작 돈이 말라 당장 내일 부도가 나게 생겼는 중소건설사나 한계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펀드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지독한 낙인 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진짜 피를 토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쓰길 꺼립니다. 결국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시장의 심리적 패닉을 달래기 위한 진열장속의 소화기일 뿐 근본적인 실적 붕괴를 막아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가 무너져 기업 실적 자체가 붕괴하는 밸류 트랩.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하는 딥 밸류. 여러분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죽어라 줍고 있는 그 반도체와 화학주의 실적 전망이 이미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HTS를 켜서 삼성전자나 대형 화학주의 예상 실적을 보고 계신다면은 잠깐 멈추세요. 그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화면에 찍혀 있는 예상 실적은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것이 환경에서 계산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70, 환율 1,400원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던 그 세계에서 나온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이걸 화학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나프타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그중 51%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우디, UAE, 카타르산 물량입니다. 통상 정유사와 화학기업이 비축해둔 나프타 재고는 2주에서 3주 분량에 불과해요. 호르무즈가 막히자 이 완충지대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결국 사태 발생 며칠 만에 여천 NCC가 원료 조달 불능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화학산업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충격이에요.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학까지 줄줄이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는 더 속이 쓰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쟁 직후 10% 안팎의 폭락세를 겪었는데 겉으로는 중동 전쟁이랑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냐 싶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습니다. 유가가 뛰면은 한국전력의 발전 단가가 폭등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영업이익률을 직접 갉아먹어요. 둘째,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 헬륨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가 카타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내 헬륨 조달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반도체 식각과 세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 브롬은 이스라엘산 수입 의존도가 무려 98%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공급망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설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 넘시티,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우디 파딜리 가스처리 시설, 한국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ENA가 수년간 공들여온 초대형 공사들이 공기지연이나 최악의 경우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어요.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를 딛고 이익률 정상화를 도모하던 참이었는데 전쟁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정부의 100조 원 시장 안정화 펀드가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연쇄 부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당이 부도를 막을 뿐입니다. 기업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면 지금을 저평가라고 단정짓는 것은 거시경제를 무시한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PER 8배가 싸 보여도 분모인 이익이 줄어들면 PER은 순식간에 올라가니까요. 숫자의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배가 침몰하는 건 아닙니다. 폭풍의 방향을 잃고 바람을 등에 업는 배는 오히려 더 빨리 달립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반도체를 투매하는 바로 그 시간에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난처는 진짜 안전자산, 금과 은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금값은 온스당 5,41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5,150달러 부근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연말 금값 전망치를 무려 6,300달러로 올려잡았죠. 반면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전쟁 직후 63,000달러 선까지 속절없이 폭락했습니다. 과거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비트코인은 급락했었죠. 위기의 순간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한 기술주로 취급한다라는 팩트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겁니다. 오직 달러와 실물 금만이 진정한 방공호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은입니다. 은값은 온스당 96달러에서 78달러까지 약 20% 폭락한 뒤 현재 82달러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은을 던지고 있죠. 하지만 이 폭락의 이면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JP모건이 귀금속 시장에서 가짜 주문을 넣어 가격을 조작한 일명 스푸핑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월가의 거대 은행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짓눌러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데 도 같은 선수들입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은행들이 선물 종이 은을 팔아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뒤로는 조용히 실물 은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까는 달러가 최고 안전자산이라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다며? 그런데 왜 큰손들은 달러를 안 쥐고 금과 은을 산다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맞습니다. 바로 이 역설에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소름 돋는 이중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나 신흥국 통화와 비교하면 달러는 압도적인 킹달러가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피신하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거대 은행들의 시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제 달러 역시 결국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돈, 종기돈에 불과하거든요. 이번 전쟁이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보십시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무려 38조 8천억 달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고대로 101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미국은 이 산더미 같은 빚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뛰고 잠들었던 인플레이션 괴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덫에 빠진 겁니다. 빚은 폭증하는데 전쟁 때문에 금리까지 못 내린다? 미국 정부는 그 천문학적인 이자를 갚다가 파산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이 진퇴양난의 늪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하나뿐입니다. 연준이 달러를 미친 듯이 더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가치를 녹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달러 화폐 가치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원화보다 강하지만 절대적인 종이돈의 가치 자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고금리 장기화를 강제하면서 화폐의 타락을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고 있는 셈이죠.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 거대 자본이 달러라는 중간 기착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인쇄할 수 없는 실물 자산, 금과 은으로 대피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인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현상이 코스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12조 원이나 던지며 패닉세를 주도하는 와중에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코스닥이 중동 리스크에 덜 민감한
제약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 변수에서 한 발 비켜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마트머니의 장바구니를 열어보면은 진짜 타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에 포진한 반도체 소부장 알짜 기업들입니다. 예리하신 분들은 여기서 헷갈리실 겁니다. 아니,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는 환율이랑 특수가스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던진다며 왜 코스닥 반도체는 사? 여기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자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2조를 뺀 건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펀드에 담긴 한국 증시 전체를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패시브 자금이 환율 폭등을 피해 거대한 덩치짓재로 빠져나간 겁니다. 반면 코스닥으로 들어온 돈은 철저하게 알짜를 핀셋으로 골라 담는 액티브 자금입니다. HBM이나 AI 핵심 공정의 독점적 기술을 가진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은 거시경제 변수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이익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가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자 이 알짜 주식들마저 덩달아 폭락해버렸죠. 스마트머니가 이때다 하고 박앤세일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은 코스닥의 2027년 이익 증가율이 무려 30%를 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자본은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진 반도체의 미래를 가장 깊숙한 곳에서 헐값에 쓸어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수혜 섹터가 있습니다. K방산과 조선업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막대한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서방 방산업체들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UAE에 수출된 LIG 넥스원의 청홍2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은 시장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고 조선업은 카타르 LNG가 끊기면서 미국산 가스를 운반할 대형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이 구조적 호황에 직접적 수혜를 입고 있어요. 모든 산업이 전쟁에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파도를 읽는 자에게는 파도가 곧 동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거시경제의 룰이 바뀌어버린 지금 투자자들 앞에는 두 가지 팽팽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거시경제가 흔들려도 AI와 반도체라는 인류의 거대한 메가트렌드는 꺾이지 않는다. 전쟁으로 금리가 안 내려가고 비용이 오르더라도 결국 빅테크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속도가 매크로의 압박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폭락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외부 변수로 터진 패닉셀이므로 코스피 PR 8배라는 역사적 바닥에서 세계 1등 기술주들을 헐값에 쓸어 담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논리도 서늘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주라도 거시경제의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뉴노멀이 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고착화된 이상 과거 제로 금리 시대에나 누리던 기술주들의 화려한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효율과 성장의 시대는 끝났으니 지금 당장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전가력을 가진 방산, 조선, 정유, 그리고 달러와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대피시켜야 한다고 맞섭니다. 두 투자 철학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단순히 총성이 멈추면은 주가가 V자로 회복하던 짧은 전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에너지와 인프라 공급망이 동시에 타격받으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폭발시켰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데자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전이 만들어낸 스태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진짜 실적을 얼마나 갉아먹을 것인가. 이미 브렌트유가 92달러를 뚫고 유럽 가스 가격이 80% 폭등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원가 부담은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대대적인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코스피 PR 8배가 역사적 바닥처럼 보여도 이익이라는 분모 자체가 쪼그라들면 순식간에 PR 10배, 12배의 고평가 영역으로
둔갑해버리는 무서운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크로가 맞다, 기술주가 맞다, 정답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투자 그릇과 철학이 결정할 몫이니까요. 대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크로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어설픈 V자 반등의 희망 회로를 돌리며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는 건 이 거대한 매크로의 해일 앞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환율과 금리가 방향을 틀기 전까지 현금은 겁쟁이의 피난처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을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철저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거시경제의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인내하는 도끼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왜 걸프전처럼 끝날 수 없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해부했고, 유가와 금리와 환율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옥죄는지 추적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양극화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벌거벗기고 폭풍 속에서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냉혹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2026년의 시장은 맹목적인 우상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시경제의 붕괴로 인한 구조적 폭락의 길이 아주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과 2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나 폭증했고 두 달 만에 무역 흑자 2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1월에만 3조 8천억 원이 늘었죠. 만약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코스피를 단숨에 전고점으로 끌어올릴 완벽한 호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든 지금 이 화려한 실적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킹달러라는 거대한 매크로의 해일 앞에서는 반도체 수출 160% 증가라는 미시적 성과도 순식간에 원가 부담과 적자로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언제 전쟁이 끝날지에 대한 어설픈 예측을 버리고 최악의 장기전을 가정한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개별 종목의 호재나 차트를 보지 마시고 매크로의 파도를 먼저 읽으십시오. 이기를 읽고 싶다면 이미 92달러를 돌파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향해 뻗어나가는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착화되며 외국인의 피를 말리는지, 그리고 연준이 물가에 항복하고 금리 인하 카드를 완전히 찢어버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거시 지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저점 매수를 멈추십시오. 대신 현금과 달러, 실물금으로 방어력을 높이세요.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전량 손절하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매크로 지표가 기적적으로 안정화된다면 PER 8배라는 지금의 역사적 저평가는 반드시 강력한 V자 반등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되는 최악의 장기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익이 쪼그라드는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철저하게 관망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관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쟁이의 선택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거대한 매크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지금 현금을 100% 쥐고 관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하고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입니다. 국장에 물린 분들 코스피 PER 8배가 싸 보인다고 지금 빚내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실적이 깎이면 그 8배는 순식간에 고평가로 바뀝니다. 미장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술주는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맹신으로 TQQQ 같은 레버리지에 손을 댔다가는 고금리에 짓눌린 AI 인프라의 수익률 저하가 부메랑이 되어 계좌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현금만 들고 버티기 불안하다면 계좌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을 치는 것은 찬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K방산과 조선업, 미국의 소프트웨어 방산과 에너지 기업, 그리고 실물금과 은 같은 자산들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폭락장을 버티기 위한 보험일 뿐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몰빵해 수익을 낼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믿고 불길로 뛰어드는 대신 냉정하게 구조를 읽고 내 돈의 위치를 지키는 것.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독한 인내심만이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세상은 과거의 평화롭고 효율적이던 시절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미 영원히 끝난 걸까요?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